자, 오늘 나갈 챕터의 이름은 엔자임입니다. 엔자임이 무엇일까요? 바이올로지컬 카탈리스트요. 엔자임이라는 건 바이올로지컬 카탈리스트다. 데피니션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죠. 바이올로지컬 카탈리스트라는 걸 알기 위해선 카탈리스트가 뭔지, 그리고 바이올로지컬이라는 건 여기서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겠죠. 카탈리스트가 뭡니까? 카탈리스트란 increase rate of reaction, 리액션의 rate를 increase 시켜주는 그런 물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가끔 영어 못하는 친구들이 increase reaction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쓰면 안 되겠죠. 리액션을 increase 시킨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여기서 increase 시킨다는 건 rate를 increase 시킨다는 거죠. rate는 속도죠. 리액션의 속도를 increase 시켜주는 물질이다. 자, 여기까지만 말하면 카탈리스트 데피니션이 너무 간단하겠지만 뒤에 조금 더 센텐스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 Without being involved in the reaction. 리액션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는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춘향이와 이몽룡이 있어요. 우리는 춘향이랑 이몽룡이 서로 운명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이 춘향이랑 이몽룡이 서로가 운명인 걸 모르고 막 헤매다가 한 20년 뒤에 만나가지고 나이가 40 먹어서 둘이 결혼한다 칩시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시간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서 이몽룡하고 춘향이한테 각각 찾아가서 얘 몽룡아, 네 연인은 춘향이란다. 춘향이한테 찾아가서 얘 춘향아, 너의 인연은 몽룡이란다. 이렇게 알려줘서 얘네가 더 빨리 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그럼 여기서 나는 뭐죠? 카탈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왜? 내가 무언가 어떤 일이 이루어질 걸 더 빠르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줬으니까. 자, 그래서 춘향이랑 몽룡이가 결혼식을 올렸어요. 딴딴따단, 딴딴따단. 근데 그 결혼식장에 내가 같이 입장하면 됩니까? 신랑 신부 입장했는데 나도 같이 중간에 껴서 입장하면 안 되겠죠? 그럼 안 되죠. 왜냐? 나는 카탈리스트니까 실질적으로 이 리액션에 인볼브 돼서는 안 된다. 자, 엔자임이라는 건 바이올로지컬 카탈리스트인데 카탈리스트는 rate of reaction을 increase 시키는 거고 리액션에 인볼브 안 된다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럼 여기에 바이올로지컬이라는 단어가 붙었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일반적인 카탈리스트들은 전부 다 바이올로지컬 몰리큘이 아니에요. 자, 바이올로지컬 몰리큘이 아니다라는 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FE, 아이언 알고 있죠? 자, 우리가 프로세스 중에 합업 프로세스라고 불리우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는 암모니아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암모니아라는 물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카탈리스트가 이 아이언인데 아이언은 메탈이죠. 금속이잖아요. 그쵸? 얘는 살아있는 게 아니죠. 살아있는 어떤 물질이 아닙니다. 생명체와 관련 있는 물질이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언이 헤모글로빈을 만들 때 사용된단 말이죠. 헤모글로빈은 또 레드블러드셀을 만들 때 사용되고 그러면 이 헤모글로빈 안에 아이언이 들어있을 때에 이 헤모글로빈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바이올로지컬 몰리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이거는 리빙 오르가니즘을 만드는 어떤 물질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이언 자체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바이올로지컬 몰리큘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엔자임은 바이올로지컬 카탈리스트입니다. 무엇이냐면 카탈리스트는 카탈리스트인데 뭔가 생명체와 연관이 있는 그런 몰리큘인 카탈리스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생명체의 신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케미컬 리액션들을 우리는 메타볼리즘이란 단어를 쓰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instead of saying catalyst increases the rate of reaction, we might say enzyme increases the rate of body metabolism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reaction,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리액션이 메타볼리즘 이란 단어로 쓰이기 때문에. 괜찮나요? 넘어가 봅시다. 자, 엔자임은요 프로틴이에요. 어떤 물질이라고요? 프로틴입니다. 단백질이에요. 바이올로지컬 몰리큘즈 우리가 이 전 챕터에서 여러 가지 배웠죠. 카보하이드레이트, 프로틴, 팻, 워터 이렇게 배웠습니다. 맞나요? 그 중에서도 엔자임은 프로틴이에요. 근데 이 프로틴은 뭘로 만들어져 있죠? 아미노 애시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쵸? 아미노 애시드는 R그룹에 따라서 그 종류가 천차만별이고 R그룹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 아미노 애시드가 어떠한 배열로 나열이 되어져 있는가, 즉 sequence of amino acid가 primary structure of protein을 결정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예를 들면 우리가 진주 목걸이를 만들 건데 검은색 진주, 하얀색 진주, 빨간 진주, 노란 진주, 검은 진주, 검은 진주, 검은 진주, 빨간 진주, 하얀 진주, 하얀 진주, 하얀 진주, 하얀 진주 이런 순서대로 쫙 놨다면 이건 primary structure of 진주 목걸이가 되겠죠. 비슷한 원리로 아미노에시드의 배열을 시퀀스를 우리는 primary structure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primary structure가 빙글빙글 돼지꼬리처럼 꼬이면 알파 힐릭스, 그리고 이 primary structure, 진주 목걸이처럼 생긴 primary structure가 여러 개가 모였다고 칩시다. 그래서 한 면을 만들었어요. 진주 목걸이 5개를 쫙 땅바닥에 깔아놓으면 하나의 면이 되잖아요. 그 면 모양이 되면 우리는 그걸 베타 시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secondary structure가 2개 이상이 합쳐지면 tertiary structure, tertiary structure가 또 2개 이상이 합쳐지면 quaternary structure가 됩니다. 여기까지 배웠죠? 그쵸? 자, 프로틴의 종류 우리가 2가지를 배웠었습니다. 하나는 글로뷸러 프로틴, 그리고 하나는 파이버러스 프로틴을 배웠어요. 기억나나요? 글로뷸러 프로틴의 이그젬플로 우리는 헤모글로빈을 배웠었고, 파이버러스 프로틴의 이그젬플로 우리가 콜라겐을 배웠었습니다. 기억하나요? 엔자임은 프로틴인데 그 중에서도 글로뷸러 프로틴이에요. 글로뷸러 프로틴이 갖고 있는 2가지의 특징. 첫 번째, 동글동글하다, spherical shape이다. 그리고 soluble하다. soluble하다는 건 물에 녹을 수 있다, dissolving이 가능하다. 녹다라는 거를 이제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melting으로 생각하는 경우 있는데, 녹다라는 단어가 melting도 있고 dissolve도 있죠. melt는 열에 녹는 거고 dissolve는 물에 녹는 건데, 여기서 soluble하다는 건 어떤 거에 녹는 거예요? water에 녹는 dissolve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엔자임이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우리가 엔자임에게 이름을 붙일 때에는 무엇 As라고 붙여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아이폰에 이름을 붙였잖아요. 뭐 아이폰 3, 아이폰 4, 아이폰 6, 아이폰 7 쭉쭉쭉 가서 아이폰 X, 아이폰 11 이렇게 이름을 붙였잖아요. 근데 앞에 다 뭐가 와요? 아이폰이라는 이름이 오죠. 똑같이 엔자임도 뒤에 As라는 단어가 와요. 카보하이드레이트를 다이제스트하는 엔자임의 이름은 카보하이드레이즈고, 카보하이드레이즈는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밀레이즈 또는 몰테이즈 이런 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뭐 슈크레이즈 이런 애들이 있을 수 있겠죠. 어마일레이즈 또는 아밀레이즈는 스타치를 글루코즈로 다이제스트 시켜주는 엔자임의 이름이었죠. 넘어가서 프로티에이즈는 그럼 어떤 엔자임 같습니까? 그렇죠. 프로틴을 다이제스트 시켜주는 엔자임이죠. 리페이즈는요, 리피드를 다이제스트 시켜주는 엔자임입니다. ATP는 다이제스트가 되는 게 아니죠. ATP는 ADP로 아데노신 다이포스페이트, ADP로 하이드롤리시스 되는 거죠. 그걸 도와주는 엔자임이 ATPase.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넘어가 봅시다. 엔자임은 2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인트라셀룰러 엔자임, 다른 하나는 엑스트라셀룰러 엔자임이 있습니다. 인트라셀룰러 엔자임은 인트라 안에, 무엇 안에? 셀룰러, 셀 안에 작용하는 엔자임이고요. 엑스트라셀룰러 엔자임은 엑스트라 밖에, 셀룰러 셀 바깥에 있는 엔자임입니다. 자, 엔자임이 뭐라 그랬죠? Biological catalyst which increases the rate of body metabolism. 우리 몸 안에서는 메타볼리즘, 즉 케미컬 리액션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케미컬 리액션은 셀 안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셀 바깥에서 일어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셀 안에서 일어나는 메타볼리즘, 케미컬 리액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프로틴 신테시스, 라이보솜에서 일어나는 프로틴 신테시스가 메타볼리즘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골지 아페라터스에서 우리 뭐 포스포리피드를 만들기도 하죠. 그런 거 만드는 것도 전부 다 케미컬 리액션이죠. 뭐 호르몬이나 아니면 기타 등등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는 프로세스들도 전부 다 셀 안에서 일어난다면 인트라셀룰러 엔자임을 필요로 하는 리액션들이죠. 또 레스피레이션, 셀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셀 안에 있는 마이토콘드리아 안에서 에로빅 레스피레이션이 일어나죠. 그런 프로세스들을 하려면 전부 다 인트라셀룰러 엔자임이 필요합니다. 그런 이그젬플들이 DNA 폴리머레이즈. DNA 폴리머레이즈는 DNA를 붙여주는 거예요. RNA 폴리머레이즈는 RNA를 붙여주는 거예요.
ATP 신티세이즈는 ATP를 붙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엑스트라셀룰러 엔자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아밀레이즈. 자, 아밀레이즈는 뭐하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빵을 먹었어요. 양양양 씹어요. 그러면 빵 안에 있는 스타치가 우리 입 안에서 침 안에 들어있는 아밀레이즈에 의해서 무엇으로 바뀌어요? 몰테이즈나 아니면 글루코즈로 바뀌죠. 그쵸? 자, 그럼 우리 입 안에서 스타치가 글루코즈나 몰테이즈로 바뀌는 건데 입 안은 셀 안이에요? 셀 밖이에요? 셀 밖이죠. 셀 바깥이죠. 우리 입 안은 셀 바깥이죠. 셀 바깥에서 일어나는 이 프로세스를 도와주는 엔자임들이기 때문에 얘네를 엑스트라셀룰러 엔자임이라고 합니다. 아마일레이즈, 슈크레이즈, 몰테이즈, 펩티데이즈, 트라이프신, 펩신. 펩티데이즈, 트라이프신, 펩신 얘네 세 개는 프로티에이즈 종류 중에 하나죠. 트라이프신은 어디에 있고 펩신은 어디 있어요? 펩신은 스토머크에 있고 트라이프신은 팬크리에이즈에서 만들어서 스몰 인테스틴으로 뿌려주는 그런 엔자임이었죠. 펩신은 어떤 pH를 좋아했죠? pH 1, 2 이렇게 좋아했죠. 애시딕한 환경을 좋아했어요. 반면에 트라이프신, 스몰 인테스틴에 뿌려지는 이 트라이프신은 뉴트럴, 8점 몇 정도 되는 pH를 좋아했어요. 밑에 콜라게네이즈, 얘는 뭐 콜라겐하고 관련이 있는 엔자임 같죠. 이름만 들어봐도. 그죠? 남의 키네이즈 뭐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엔자임을 하나 그려봤어요. 이거 제가 그린 겁니다. 자, 엔자임에는요, 이렇게 액티브 사이트라고 불리우는 공간이 있어요. 이 액티브 사이트의 모양은 엔자임들마다 다 다릅니다. 즉, different enzymes have different shape of active site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너무 초등학생 같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A레벨 수준까지 왔으면 different enzymes have different shapes of active site라고 말하면 안 돼요. What we say is enzymes are specific. 딱 세 단어로 말할 거예요. enzymes are specific. 중요한 단어는 specific. specific 하다는 거는 저 액티브 사이트 모양이 다 다르다. 엔자임마다 모양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자, 엔자임은 지금 제가 이 핑크 색깔 디지몬처럼 그려놓은 이 엔자임은 사실 프로틴이잖아요. 프로틴은 아미노에시드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 액티브 사이트는 사실 R 그룹들이 바깥으로 삐종삐종 튀어나와져 있을 거예요. 털처럼. 그죠? 그리고 그 R 그룹들이 substrate들이 들어가면 인터몰리큘러 포스 같은 것들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substrate를 딱 붙여줄 거예요. 자, 여기서 substrate가 누구냐? 케미컬 리액션 할 때 리액턴트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substrate인데 엔자임에 붙는 애들을 우리가 substrate라고 부를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엔자임들은 substrate를 받아들여서 프로덕트로 바꿔줄 수 있느냐? 그 방법이 두 가지의 가설이 있습니다. 자, 가설이에요. 여러분 어떤 게 정답인지 모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배울 가설은 lock and key hypothesis. lock은 뭐죠? 자물쇠. key는 열쇠. 그쵸? lock and key hypothesis는 이거예요. 엔자임의 모양은 액티브 사이트의 모양은 정해져 있고 딱 그 정해진 모양에 들어맞는 substrate만 엔자임 리액션이 가능하다. 모양이 딱 떨어져야 된다. 예를 들면 키 하나로 다른 종류의 자물쇠를 열 수는 없죠. 그죠? 마찬가지로 substrate 종류가 여러 가지여도 그 여러 가지의 substrate는 각기 다른 엔자임을 필요로 하지 하나의 엔자임이 다 종류가 다른 substrate에게 작용되어질 수는 없다는 게 lock and key hypothesis입니다. 자, 여기 그림 봅시다. 액티브 사이트에 substrate가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엔자임하고 substrate가 합쳐진 엔자임 substrate complex가 만들어졌어요. 이 단어 여러분이 시험에서 쓰셔야 되거든요. 주의 깊게 봅시다. 엔자임 substrate complex. 그럼 이 substrate가 케미컬 리액션을 통해서 프로덕트로 바뀌어요. 그럼 이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엔자임 product complex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이 프로덕트는 같은 종류의 케미컬 substance가 아니잖아요. 저 substrate랑. 그래서 액티브 사이트에 삐종삐종 튀어나와져 있던 R그룹하고 더 이상 케미컬 본드를 또 인터모리큘러 포스 본드를 만들 수가 없어서 바깥으로 릴리즈 되어져서 빠져나옵니다. 그게 프로덕트가 되는 거예요. 자, 이 lock and key hypothesis는 액티브 사이트는 rigid하다. rigid하다는 건 뭐죠? 모양이 변할 수가 없다. 정해진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이 lock 자물쇠의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액티브 사이트고 key의 역할을 해주는 게 substrate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The shape of enzyme's active site fits the substrate exactly. 딱 맞아 떨어진다. 그죠? substrate랑 active site의 shape은 서로 complementary다. 자, 여기서 complementary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퍼즐 맞춰봤죠? 퍼즐 맞춰보면 볼록 튀어져 나온 부분이 움푹 들어간 부분에 딱 맞아떨어지죠. 튀어져 나온 부분이 들어간 부분하고 맞아떨어져요. 얘네는 같은 모양입니까? 하나는 튀어져 나와 있고 하나는 들어가 있는데 이게 같은 모양이에요? 같은 모양은 아니지만 서로 딱 맞아떨어지는 모양이죠. 이런 걸 우리가 complementary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그래서 active site의 모양하고 substrate는 complementary라서, 그리고 active site는 rigid 하기 때문에 딱 fits exactly 할 수 있고 다른 종류의 substrate는 fit 할 수가 없다는 게 lock and key hypothesis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active site에는 엔자임은 프로틴이기 때문에 아미노 애시드로 만들어져 있고 아미노 애시드를 만드는 R그룹들이 액티브 사이트에 뽀종뽀종 튀어져 나와져 있다. 그 R그룹들이 substrate랑 같이 본드를 만들 수 있는데 이 본드는 temporary하다. 즉 프로덕트로 바뀌었을 때에는 더 이상 그 본드가 존재할 수 없어서 프로덕트를 릴리즈하게 된다. 이게 lock and key hypothesis입니다. 질문 있나요? 넘어갑시다. 자, 두 번째 하이포테시스는 induced fit hypothesis예요. induced는 무슨 말이에요? 유도되어지다라는 말입니다. 자, 예를 들면 원우가 솜사탕을 먹고 싶지 않아요. 근데 선생님이 막 꼬셨어요. 원우야, 우리 솜사탕 진짜 맛있어. 저기 가면 선생님이 하나 사줄게. 하나만 먹어봐. 한 입만 먹어봐. 그래서 원우가 한 입 딱 먹었습니다. 그러면 원우가 선생님한테 유도당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좀 얘가 좀 이상하긴 했는데 예시가 유도당한다는 거는 내가 유도를 당하는 거예요. 유도신문 같이. Induced fit hypothesis는 이런 겁니다. 지금 그림에 보니까요. active site의 모양이 substrate랑 exactly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complementary shape이 아니에요. 근데 substrate가 어떻게든 어거지로 active site에 들어가고 나니까 active site 모양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이 말인즉슨 active site는 rigid하지 않고 flexible하다. active site의 모양은 flexible하다. 그래서 active site에 substrate가 들어가면 active site 모양이 이 substrate 모양에 맞게 induce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게 induced fit hypothesis예요. 여기 지금 hypothesis를 좀 정리를 했는데 이 induced fit hypothesis는 shape of enzyme's active site는 flexible 하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엔자임의 active site의 모양이 substrate 모양에 맞게끔 바뀌어질 수 있다. 이게 induced fit hypothesis입니다. 지금 오른쪽 그림에 보니까 substrate 모양이랑 active site 모양이 달라요. 근데 substrate가 active site에 들어가고 나니까 active site 모양이 바뀌었죠. 왜? active site는 flexible 하다는 게 이 hypothesis의 논점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두 가지 하이포테시스가 있었어요. lock and key hypothesis랑 induced hypothesis. 과연 어떤 게 진실일까요? 둘 다 진실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첫 번째 1번 문제. 엔자임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하나의 엔자임을 가지고 substrate A랑 substrate B 둘 다 리액션을 할 수 있대. 그러면 이건 무슨 하이포테시스를 백업하는 거야? 이건 induced fit hypothesis를 백업하는 거죠. 왜? substrate가 서로 다른 종류인데 엔자임 하나 가지고 이용할 수 있다는 건 액티브 사이트 모양이 얼마든지 변환 가능하다는 거니까. 그죠? 두 번째 문제. 그럼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요. 엔자임이 하나가 있는데 substrate A랑 B를 준비했는데 A랑은 리액션을 하는데 B랑은 리액션을 안 해. 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이제 우린 뭐라고 대답해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lock and key hypothesis에 따르면 엔자임의 액티브 사이트 모양은 굉장히 rigid하기 때문에 특정한 substrate 모양이 아니면 fit 할 수가 없어 라고 말하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어떤 hypothesis를 적용해서 답을 할 거냐가 달라집니다. lock and key hypothesis는 active site의 모양이 complementary to substrate다. induced fit hypothesis는 active site의 모양이 변할 수 있다. flexible하다. 이거입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자, 엔자임의 종류를 우리가 이번에는 이렇게 나눠볼 거예요. 아나볼릭 엔자임과 카타볼릭 엔자임. 자, 아나볼릭 엔자임은 즉 아나볼릭 카탈리스트들은 substrate 두 개를 붙여주는 애들이에요. 예를 들면 요것처럼 지금 엔자임 보니까 두 개의 substrate를 하나의 프로덕트로 합쳐줬죠.
이러면 애나볼릭 엔자임입니다. 반면에 카타볼릭 엔자임은 하나의 सब스트레이트를 두 개로 쪼개주는 거예요. 지금 그림처럼 सब스트레이트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프로덕트가 두 개로 나뉘어져서 나오게 됐죠. 요게 카타볼릭 엔자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교과서에서 발췌한 다이어그램을 좀 리퍼를 해주세요. 넘어갈게요. 자, 엔자임의 이그젬플이 많지만 그 많은 이그젬플 중에 우리는 라이소자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라이소자임이라는 엔자임은 우리 눈물이나 침에 존재하는 엔자임이에요. 우리 눈물을 많이 흘리다 보면 볼이 따끔따끔해지는 경험 한 번쯤 해본 적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나 아니면은 감동적인 영화를 봤을 때. 왜 그럴까요? 자, 평상시에 우리 눈은 촉촉해요? 아니면은 말라 있어요? 촉촉하죠? 우리 눈은 촉촉합니다. 왜 촉촉하죠? 눈물샘에서 눈물을 자꾸만 만들어주기 때문에 눈이 촉촉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공기 중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마이크로 오르가니즘들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요. 걔네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눈 알 위에 살포시 내려앉아요. 그러면 얘네가 우리 몸에 침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박테리아 때문에 또는 마이크로 오르가니즘 때문에 아플 수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 눈을 덮고 있는 이 눈물이 가지고 있는 이 라이조자임이 박테리아의 셀월을 부숴줍니다. 다이제스트를 시켜줘요. 라이조자임이 다이제스트 the cell wall of bacteria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테리아가 셀월이 부서지면 그러면 이제 죽는 거잖아요. 박테리아가 더 이상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아프게 할 수 없게 되겠죠. 자, 근데 이 라이조자임이 과연 우리에게는 안전한 걸까요? 네. 왜 우리에게는 그럼 안전하죠? 우리는 박테리아의 셀월 같은 셀월이 없어요. 애니멀 셀은 셀월 자체가 없죠. 그러면 플란트한테는 안전할까요? 네. 왜요? 박테리아의 셀월하고 플란트의 셀월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른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박테리아의 셀월은요, 지금 여기 세 번째 블랙 포인트에 써져 있는 것처럼 폴리세커라이드로 만들어져 있고, 플란트의 셀월은 셀룰로스로 만들어져 있어서 전혀 다른 성분이죠. 그렇죠? 이때 쓰이는 이 라이조자임이 바로 카타볼릭 엔자임입니다. 왜요? 셀월을 브레이크 해주는 엔자임이기 때문이죠. 이 엔자임은 induced fit hypothesis를 백업해주는 그런 엔자임이에요. 즉, 이 라이조자임이라는 엔자임은 액티브 사이트의 모양이 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리액션을 좀 볼게요. 여러분, 리액션이 뭐죠? 리액션은 리액턴트가 프로덕트로 변하는 거예요. 그쵸? 어떤 리액션들은 바로바로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리액션들은 바로바로 일어나지 않는 리액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제가 만약에 소듐을 가지고 있어요. 소듐을, 메탈이거든요. 이 소듐을 물에다가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소듐이 물에 녹으면서 소듐 하이드록사이드랑 하이드로젠 가스가 막 나와요. 이거는 바로 리액션이 되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포토신테시스 알고 있죠? 뭐죠? CO2랑 워터가 합쳐지면 글루코즈와 옥시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지금 주방에 가서 물 한 컵을 떠와서 여기다가 딱 책상에다 얹어두면 물, 워터가 있고 지금 이 공기 중에 0.04%의 CO2가 있으니까 얘네들이 둘이 합쳐져가지고 서로 포토신테시스를 해가지고 O2랑 글루코즈를 만들어낼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어떤 리액션들은 리액턴트만 가지고는 프로덕트를 만들 수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뭐가 필요하냐면 이니시에이션, 즉 트리거 역할을 해주는 무언가가 필요한데 이런 트리거 역할을 바로 엔자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좀 봅시다. 리액턴트가 프로덕트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견뎌야 되는 미니멈 어마운트 오브 에너지가 있어요. 이 에너지를 우리는 액티베이션 에너지라고 부르죠. 리액턴트가 프로덕트가 되기 위해서 견뎌야 되는 미니멈 어마운트 오브 에너지예요. 즉, 춘향이하고 이몽룡이가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서는 결혼식 비용이 최소한으로 얼마라도 필요하잖아요. 이게 바로 액티베이션 에너지입니다. 근데 이 액티베이션 에너지는 특히 엔도더믹 리액션의 경우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some 엑소더믹 리액션들도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높습니다. 그런데 엔자임을 사용하면 엔자임은 lower activation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alternative 루트를 제공해줘요. alternative는 또 다른
길,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검정 색깔 길로만 통해서 리액턴트가 프로덕트가 될 수 있었는데 이제 엔자임이 초록 색깔 길을 제공했어요. 근데 마침 이 초록 색깔 길은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검정 색깔 길보다 훨씬 낮다는 걸 알 수 있죠. 시험에 나옵니다. 2점 내지 3점 문제로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엔자임이 스피드업 rate of reaction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써봐라. 그럼 여러분 이렇게 쓰셔야 돼요. Enzyme provides alternative route which has lower activation energy. 됐나요? 넘어갑시다. 이번에는 rate of reaction을 재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ate of reaction을 잴 때는 자 먼저 rate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rate는 뭡니까? 나누기 time. rate는 뭐죠? 나누기 time. rate는 나누기 time. rate는 나누기 time. 그러면 우리가 rate of reaction을 재기 위해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reactant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 양을 보는 거예요. reactant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나누기 time. 또는 두 번째 방법은 product가 얼마나 생겨나는지 나누기 타임.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레이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A레벨 학생 정도 됐으면 이걸 보고 나서 뭐 나누기 뭐라는 게 나왔으면 그래프가 생각이 나야 돼요. A 나누기 B라고 한다면 A는 Y-액시스, 나누기 B는 X-액시스를 놓고 그레디언트를 찾으면 그게 레이트다. 그게 이 정답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여기 지금 보니까 amount of substance가 y-axis, time이 x-axis에 있어요. 그러면 amount of time 나누기 amount of substance 나누기 time을 하면 그건 뭡니까? 그레디언트가 되겠죠. 이 그래프에. 근데 나누기 time은 전부 다 뭐니까? rate니까 여기서 그레디언트는 rate다 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지금 보니까 프로덕트의 양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왜? 당연히 프로덕트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생기는 거니까. 반대로 리액턴트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양이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그레디언트도 확인을 해봅시다. 프로덕트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레디언트가 점점 0에 가까워져요. 점점 그레디언트가 호리존탈 라인이 된다는 거죠. 그레디언트가 줄어들죠. 그레디언트가 뭔지 알죠? 탄젠트 라인이 그레디언트죠. 그레디언트가 점점 줄어듭니다. 리액턴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레디언트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쵸? 리액턴트도 그레디언트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즉 모든 리액션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레이트가 점점 줄어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레이트를 줄어드는 것을 보기 위해서 지금 오른쪽과 같은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지금 잘 보면 초반에는 즉 타임이 0일 때는 그레디언트가 가장 높아요. 그쵸? 반면에 타임이 지나가서 어떤 기점을 지나가면 그레디언트가 제로가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레디언트가 가장 높을 때, 즉 레이트가 가장 빠를 때는 언제입니까? 타임이 0일 때죠. 우리가 그때를 initial rate라고 할 거예요. 타임이 0일 때의 rate, initial rate. 이때 가장 레이트가 빠르겠죠. 왜? 레이트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느려지니까. 결국에는 그레디언트가 제로가 되면 레이트가 제로가 되니까 처음이 가장 레이트가 빠르겠죠.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자, 우리가 그것을 재는 게 목표입니다. 이니셜 레이트를 재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한번 재볼 텐데 먼저 이그젬플을 하나 보고 어떻게 재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지금 하이드로젠 퍼럭사이드가 카탈레이즈라고 불리우는 엔자임에 의해서 워터와 옥시즌으로 하이드롤리시스가 아니라 이걸 뭐라 그래야 되지? 브레이크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하이드로젠 퍼록사이드가 워터랑 옥시즌으로 분리가 되어졌어요. 누구에 의해서? 카탈레이즈에 의해서. 하이드로젠 퍼록사이드가 뭔가요? 우리나라 말로 과산화 수소수입니다. 과산화 수소수 우리가 귀 뚫으면은 많이 이제 소독하려고 쓰이는 그런 물질이죠. 자, 이 가산화수소수는 H2O2, 하이드로젠 퍼록사이드는 가끔 우리 셀에서 만들어져요. 우리 셀 안에서. 근데 이게 굉장히 포이즈너스 하거든요. 위험해요. 셀 안에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셀 안에 이 카탈레이즈라는 엔자임이 하이드로젠 페록사이드를 워터랑 옥시전으로 빨리빨리 바꿔줘야 돼요. 이해됩니까? 자, 우리가 measuring progress of reaction, 리액션이 진행되어지는 프로그레스를 볼 거예요. 잴 거예요. 리액션이 프로그레스가 되나 안 되나 이걸 확인을 해볼 거예요. 정말 리액션이 일어나는 게 맞아?를 확인을 해본다는 소리예요. 이런 게 눈에 바로바로 띄는 리액션이면 확인하기가 너무 쉬워요. 예를 들어 메탈에다가 에시드를 섞으면 뽀글뽀글 거품같이 막 이렇게 막 기포들이 나오거든요. 피징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나오는 가스가 하이드로젠 가스예요. 이게 뭔가 뽀글뽀글 나온다 그럼 뭔가 리액션이 진행이 되나 봐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제가 또 알킨에다가 브로민 에이쿠어스 솔루션을 집어 넣으면 그러면은 색깔이 변해요. 뭘로 변해요? 브라운에서 컬러레스로 색깔이 변한단 말이죠. 왜요? 브로민은 브라운 색깔인데 브로민하고 알킨하고 섞으면 할로지노 알케인하고 하이드로젠 브로마이드로 나뉘기 때문에 색깔이 브로민에서 컬러레스로 바뀌어요. 왜? 할로지노 알케인하고 하이드로젠 브로마이드는 둘 다 컬러레스이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 색깔이 바뀌었네? 리액션이 진행이 되나 봐 라고 알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색깔이 변하는 리액션들이 점점 옅어질 텐데 그것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나요? 이 색깔은 아까 2초 전하고 비교했을 때에 비해서 20% 더 옅어졌어. 뭐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그걸 정확하게 매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구 이름이 바로 컬러리미터입니다. 컬러리미터는 특정한 라이트가 즉 특정한 웨이브랭스를 가진 라이트가 특정한 색깔이 얼마나 짙은지 옅은지에 대한 인텐시티를 매저해주는 기구예요. 즉 뭐 얘가 브라운이면 얼마나 브라운인지 얼마나 짙은 브라운인지 이런 것들을 매저해주는 기구입니다. 자, 이그젬플 하나 준비했어요. 여러분 스타치 알죠? 녹말. 스타치는 무슨 색이죠? 약간 누리끼리한 색깔이에요. 우리가 스트로우 옐로우 컬러라고 하는데 여기서 스트로우는 빨대가 아니라 지푸라기입니다. 여러분 지푸라기 알죠? 약간 누리끼리한 지푸라기. 그 지푸라기 색깔이 스타치고요. 아이오딘은 뭔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빨간 약이 아이오딘이죠. 포비돈용의 아이오딘. 이 빨간 약은 사실 이름은 빨간 약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지만 레드 브라운 색깔이죠. 근데 이 아이오딘이 스타치를 만나면 아이오딘이 스타치를 막 때려요. 그래서 색깔이 뭘로 변합니까? 블루블랙으로 변합니다. 그죠? 자, 처음에 스타치랑 아이오딘이 섞여 있었어요. 그럼 무슨 색이에요? 블루블랙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제가 아밀레이즈를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스타치가 뭘로 바뀌었어요? 글루코즈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제 아이오딘은 더 이상 때릴 스타치가 없으니까 색깔이 본인 그대로의 색깔인 브라운으로 보이겠죠? 그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블루블랙에서 브라운으로 색깔이 점점 변할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러면 저는 컬러리메트리에다가 저 블루블랙 프리퀀시, 블루블랙 웨이브랭스를 읽어주라고 입력을 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블루블랙이 점점 없어지니까 컬러리미터리 리딩이 점점 줄어들겠죠. 왜? 블루블랙 색깔이 점점 없어지는 거니까. 특정한 웨이브랭스가 점점 없어지는 거니까. 맞나요? 즉, 스타치의 양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컬러리미터 리딩이 점점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걸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부터 봅시다. concentration of starch가 20%일 때, 40%일 때, 60%일 때, 80%일 때, 100%일 때 각각 아이오딘을 똑같은 양을 섞어서 똑같은 concentration of 아이오딘을 똑같은 볼륨을 섞어서 컬러리미터에다가 집어넣고 그 리딩을 가지고 제가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그렸어요.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칼리브레이션 커브라고 할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가 스타치의 퍼센트가 얼마일 때 컬러리미티 리딩이 얼마다?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대조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만들어 놨어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실험을 할 거냐면 제가 스타치와 그 다음에 아이오딘을 섞고 거기다가 아밀레이즈를 섞어서 시간이 각각 3분, 6분, 9분, 12분, 15분일 때 컬러리미터리 리딩이 어떻게 변하는지 볼 거예요. 처음 3분일 때는 어떻겠어요? 블루블랙이 짙게 있겠죠.
그래서 컬러리미트리 리딩이 1000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500, 470, 350, 20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왜죠? 스타치가 점점 글루코즈로 바뀌면서 아이오딘하고 색깔을 합쳐서 만들 수 있는 스타치의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이겠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스타치가 얼마나 있었는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컬러리미트리 리딩이 나왔으면 우리가 기계에다가 넣으면 되니까 그 리딩을 가지고 이제 저 대조 그래프, 칼리브레이션 커브에다가 집어넣어서 얼마나 스타치가 있었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만약에 컬러리미트 리딩이 1000이었다. 그러면 컬러리미트 리딩이 1000이면 저 칼리브레이션 커브에서 대충 80 몇 프로더라. 이렇게 읽어내는 겁니다. 그럼 스타치의 양을 알 수 있겠죠? 됐죠? 됐나요? 안 됐나요? 네, 넘어갑시다. 자, 우리가 이러한 리액션에서 엔자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레이트를 어떻게 찾는지를 보고 싶다고 했어요. 맞아요? 그러면 저런 타임 컬러리미트리 리딩 가지고 스타치 컨센트레이션 그래프를 나왔으면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스타치 컨센트레이션 어게인스트 타임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레디언트를 찾으면 그게 각 타임에서의 레이트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무슨 레이트만 관심이 있다고요? 타임이 0이었을 때 이니셜 레이트만 관심이 있다고요. 그러면 스타치 컨센트레이션 어게인스트 타임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타임이 0이었을 때 그레디언트를 찾으면 그게 이니셜 레이트 오브 리액션이 될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레이트를 찾았는데 레이트가 너무 형편이 없어요. 레이트가 너무 느려. 좀 더 레이트를 빨리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엔자임을 썼는데도 느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뭘 찾아냈냐면 엔자임 리액션들도 다른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는구나를 깨달았어요. 몇 가지 보니까 첫 번째, 엔자임은 온도의 영향을 받더라.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갑거나 too high temperature거나 too low temperature면 엔자임의 액티브 사이트의 모양이 변하더라. 엔자임의 액티브 사이트 모양이 변하는 것을 우리는 엔자임이 denatured 됐다라고 씁니다. 그쵸? Different enzymes have different optimum temperature. 엔자임들마다 본인이 원하는 온도가 다 달라요. 심지어 핫스프링, 온천에 사는 박테리아가 있는데 그 박테리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엔자임은 100도씨에서 가장 일을 잘한다는 옵티멈 템퍼리처가 100도씨라는 그런 박테리아의 엔자임도 있습니다. 엔자임들마다 본인이 원하는 옵티멈 템퍼리처가 다 다르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래프로 이걸 바꿔보면 너무 온도가 높거나 너무 온도가 낮을 경우 엔자임이 denatured 되어져서 액티브 사이트 모양이 변하기 때문에 액티브 사이트 모양이 변하면 substrate가 fit in 할 수 없겠죠? 그럼 엔자임 리액션을 할 수가 없겠죠? 즉 느려지겠죠? 옵티멈 템퍼리처였을 때 가장 엔자임 리액션이 빠르겠죠? 근데 그래프를 보니까 휴먼 바디에 있는 엔자임의 옵티멈 템퍼리처는 대충 몇 도더라? 40도더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40도일까요? 우리가 가끔 감기나 아니면 다른 질병에 걸리면 고열에 시달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바디 템퍼리처가 평상시에는 36.5도에서 37.5도 사이로 유지가 되다가 열이 나면 38, 39도까지 올라갈 수 있죠. 진짜로 원하지 않지만 어떤 경우 40도까지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때 엔자임들이 디네이처 돼서 죽어버리면 이 사람은 생명에 굉장한 위협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몸에 있는 엔자임들은 40도를 옵티멈 템퍼리처로 가지고 있어서 40도까지는 괜찮더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아플 때 바디 템퍼리처가 올라가는 이유는 뭡니까? 훨씬 더 병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 즉 바디 템퍼리처가 올라가면 엔자임 액티비티가 훨씬 더 활성화되어져서 엔자임 리액션이 더 활성화되어져서 병에 더 잘 대응해서 싸울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해가 될까요? 그래서 우리 바디에 있는 엔자임들은 옵티멈 템퍼리처가 대충 40도 정도 된다. 됐죠? 자, 그다음 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엔자임들이 막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물 안에 엔자임이 둥둥 떠다니고 있고 substrate도 같이 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근데 엔자임의 액티브 사이트 안에 substrate가 들어가야지만 엔자임 리액션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왕이면 엔자임하고 substrate가 컬리전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컬리전 충돌이죠. 충돌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엔자임하고 substrate가 합쳐져서 리액션이 더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경우의 수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템퍼리처가 조금 증가하는 게 오히려 엔자임에게는 더 좋은 게, 엔자임 리액션에는 더 좋은 게, substrate와 엔자임들은 서로 각각 맥시멈 키네틱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 키네틱 에너지는 뭐죠? 운동 에너지죠. 움직이는 물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즉 움직임이 빠르면 빠를수록 키네틱 에너지가 높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키네틱 에너지를 높일 수 있을까요? 온도가 올라가면 키네틱 에너지가 높아집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1. 온도가 올라간다. 2. 키네틱 에너지가 증가한다. 3. substrate랑 엔자임이 빨리빨리 움직인다. 4. 그럼 successful collision이 많아진다. 5. 그러면 엔자임 리액션이 더 빨라진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온도가 올라가면 엔자임 리액션도 조금 빨라지는 경향이 있다. 근데 또 너무 높아버리면 엔자임이 디네이처 되니까 조심해야 된다. 됐습니까? 자, enzymes optimum temperature는, 우리 몸의 enzymes optimum temperature는 body temperature of the living organism, 그 오르가니즘의 body temperature와 거의 일치한다. 이게 자연의 섭리가 되겠죠? 자, 온도에 대한 내용 끝났고요. 두 번째 엔자임의 액티비티에 영향을 끼치는 팩터는 바로 pH입니다. 엔자임마다 본인이 원하는 pH가 달라요. 그걸 우리가 옵티멈 pH라고 하는데, 본인이 원하는 옵티멈 pH보다 너무 높으면 베이직해지는 거고, 본인이 원하는 옵티멈 pH보다 pH가 낮으면 애시딕해지는 거예요. 애시딕하거나 베이직해지면, 즉 본인의 옵티멈 템퍼리처보다 낮거나 높으면, 그러면 엔자임은 어떻게 됩니까? denatured 돼요. 액티브 사이트 모양이 바뀌어요. 그럼 substrate가 fit in 할 수 없고 엔자임 액티비티를 할 수가 없겠죠. 엔자임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옵티멈 템퍼리처뿐만 아니라 옵티멈 pH도 가지고 있다. 본인이 원하는 옵티멈 pH보다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즉 높으면 베이직하면, 낮으면 애시딕하면, 그러면 리액션이 오히려 이루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enzymes is denatured. 엔자임이 denatured 되기 때문에. 그래서 active site shape이 change하기 때문에. 맞죠? 자, 이그젬플 봅시다. 여러분, 펩신이라는 엔자임이 있어요. 우리 위에, 우리 스토머크에. 이 펩신이라는 엔자임은 pH2를 좋아하는 엔자임이거든요. 그래서 HCl이 우리 스토머크에서 같이 분비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스토머크에 있던 음식들이 다 소화가 되고 나면 어디로 움직여요? 그 다음 통로는 스몰 인테스틴이란 말이죠. 근데 이 스몰 인테스틴에는 트라이프신이라고 불리우는 엔자임이 있어요. 근데 이 엔자임은 pH 8.5를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 위에서 내려온 음식들은 전부 다 pH가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아까 pH 2였던 애들이 같이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 트라이프신이 스몰 인테스틴에서 잘 워킹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스몰 인테스틴에서는 NaHCO3, 소듐 하이드로젠 카보네이트라고 불리우는 이런 베이직한 성질을 가진 케미컬이 막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pH를 어떻게 해요? 막 높여줘요. 어디까지? 8.5까지. 그래야 트라이프신이 디네이처 되지 않고 리액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이제 우리가 버퍼라고 합니다. 버퍼는 뭐냐 하면 우리 몸의 pH를 변화시키지 않기 위해 않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솔루션들을 얘기를 해요. 자, 세 번째. 첫 번째 temperature, 두 번째 pH, 그리고 세 번째 enzyme concentration. 당연히 여러분, 엔자임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둥둥 떠다니는 엔자임의 양이 이왕이면 10보다는 20, 20보다는 30, 그보다는 100 많으면 많을수록 엔자임 액티비티는 더 빨라지겠죠. 그쵸? 예를 들어 봅시다. 아까 전에 하이드로젠 퍼록사이드를 워터랑 옥시전으로 바꿔주는 엔자임 이름 뭐였죠? 카탈레이즈였죠. 엔자임 카탈레이즈는 샐러리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거든요. 샐러리 알아요? 맛 없는 그 초록 색깔 식물 샐러리,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샐러리 안에 이 카탈레이즈라는 물질이 있는데, 얘를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요, 카탈레이즈를. 그리고 얘가 하이드로젠 퍼록사이드를 워터랑 옥시전으로 바꿔주니까 우리가 하이드로젠 퍼록사이드의 컨센트레이션을 일정하게 유지를 한 다음에 저 카탈레이즈의 양만 바꿔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이드로젠 퍼록사이드는 계속 컨센트레이션이 3인데 내가 카탈레이즈의 양만 막 5, 15, 20, 25 이렇게 증가시켜주면 과연 리액션이 정말로 빨라지냐, 이걸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리액션 레이트를 재기 위해서 아까 전에 맨 처음에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얼마나 리액턴트가 빨리 줄어드느냐 나누기 타임. 두 번째, 얼마나 프로덕트가 많이 생겨나느냐 나누기 타임. 이번에는 두 번째 상황으로 볼 거예요.
지금 하이드로젠 퍼록사이드가 카탈레이즈에 의해서 두 개의 프로덕트로 바뀌는데 그 중에 딱 하나만 가스입니다. 누가 가스죠? 옥시즌이 가스죠. 그래서 가스 시린지를 가지고 점점 가스의 양이 늘어나는 거를 매저할 거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얼마나 가스 양이 늘어나는지를 볼 겁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이 실험을 각각 카탈레이즈의 컨센트레이션이 0.5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다 다르게 해서 볼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그래프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엔자임의 컨센트레이션이 점점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옥시즌의 양도 콜렉트 되는 그 양도 더 빨리빨리 잘 콜렉트가 되더라. 즉 레이트가 점점 더 빨라지더라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엔자임 리액션의 레이트에 영향을 끼치는 팩터 네 번째. 바로 substrate의 양입니다. substrate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리액션은 더 빨리 되겠죠. 그러나 limitation of speed that an enzyme can carry out the enzyme reaction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엔자임이 아무리 substrate가 많아진다고 해도 일정 양 이상으로 많아지면 더 이상 레이트가 빨라지지 않아요. 자, 무슨 말이냐? 이런 말입니다. 지금 왼쪽하고 오른쪽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둘 다 엔자임은 몇 개가 있어요? 5개가 있죠. 근데 왼쪽에는 substrate가 2개가 있고 오른쪽에는 substrate가 3개가 있어요. 어디가 더 레이트가 빠를까요? 당연히 오른쪽이 레이트가 빠릅니다. substrate가 3개일 때가 훨씬 더 빠르겠죠. 왜? 왼쪽은 1초에 2개밖에 컨버트를 못하지만 오른쪽은 1초에 3개씩 컨버트 할 수 있으니까. 그쵸? 이런 건 어때요? 오른쪽에 이번에는 substrate가 4개가 됐어요. 그러면 1초에 4개씩 컨버트가 가능하겠죠. 이거는요. 1초에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5개씩 컨버트가 가능해요. 자, 근데 개수가 5개가 넘어가면 어떨까요? 지금 왼쪽은 5개가 있고 오른쪽은 더 많은데 어차피 엔자임의 개수가 양쪽 다 5개로 똑같기 때문에 초당 컨버트 할 수 있는 개수는 몇 개밖에 없다? 어차피 5개밖에 없다. 그쵸? 네. 이런 게 바로 Vmax예요. 여기서 V는 velocity, 즉 스피드를 얘기를 하는데 Vmax는 theoretical maximum rate,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누구의? 엔자임의 가장 빠른 속도예요. 즉 얘보다 더 빠른 엔자임 액티비티가 있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아무리 substrate 양을 내가 더 늘리더라도 결국 엔자임의 양이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빨리 엔자임 리액션을 할 수는 없다는 게 Vmax입니다. 이해돼요? 네. 이때 우리가 모든 엔자임들이 다 occupied 되어졌다라는 말 대신에 active site가 전부 다 occupied 되어졌다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됐죠? 자, Vmax. Unfortunately, this type of curve never completely flattens out in practice. 뭡니까? 실제로는 Vmax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아까 전에 Vmax의 definition에 theoretical value라고 나와 있었죠? 이론적으로만 존재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이 밸류는 존재하기 힘들다. 왜? 실제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조금이라도 더 substrate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레이트가 더 빨라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완전 일자로 플래튼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이 Vmax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아내기는 너무 힘들다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힘들다라는 거에서 끝나서 이제 과학자들이 여기서 멈춰야 될까요? 아니죠. 방법을 바로 찾았습니다. 자, 바로 KM 밸류를 이용하는 건데요. KM 밸류는 미셸리스 멘튼 컨스턴트라고 불리우는 밸류예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비록 Vmax는 찾을 수 없지만 half Vmax를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건 뭐냐? 자, 일단 KM이 뭐부터인지 봅시다. KM이란 Vmax 값이 아닌 half Vmax일 때 과연 그 half Vmax를 만들 수 있는 substrate concentration은 얼마냐 하는 게 KM이에요. 자,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전에 우리 앞쪽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substrate가 5개 이상이고 엔자임이 5개일 때 아무리 substrate가 많아도 엔자임이 한 번에 하나의 substrate밖에 컨버트를 할 수 없으니까 결국 왼쪽과 오른쪽의 엔자임 액티비티는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최대한 얼마나 빨리빨리 할 수 있냐? 여기선 5개죠. 이건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놨으니까 5개인 줄 알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5개라는 거를 실제 실험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5개가 아니라 서브스트레이트 양이 만약에 2.5개였다면 즉 절반. 자, 여기서 지금 왼쪽에 2개의 서브스트레이트가 있죠. 근데 2개 말고 만약에 2.5개였다면 즉 맥시멈 서브스트레이트 양 말고 세츄레이트를 시킬 수 있는 딱 그 필요한 서브스트레이트 양 말고 즉 엔자임과 서브스트레이트 양이 같았을 때 그때 말고 절반이었을 때 여기서는 5개의 서브스트레이트가 필요한 거니까 절반이면 2.5개잖아요. 2.5개였을 때 과연 엔자임의 속도는 얼마였냐? 그때 그 엔자임의 속도가 half Vmax고 그때 그 2.5개라는 서브스트레이트의 양이 바로 뭐다? KM이다. 알겠습니까? 네. 그게 KM입니다. 됐죠? 네. 자, 그럼 넘어가 봅시다. 이니비터로 넘어가 볼게요. 이니비터는 뭘까요? 이니비터는 엔자임의 리액션을 방해하는 것이 이니비터입니다. 엔자임의 리액션을 할 수 없게 방해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맨 처음에 그 얘기했죠. 춘향이하고 몽룡이하고 만나는데 내가 도와줬어요. 내가 카탈리스트예요. 도와줬어요. 근데 내가 못 도와주게 방해하는 애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윗마을의 원우예요. 원우가 막 나를 방해해요. 왜? 원우는 춘향이를 좋아했나 봐. 막 방해해요. 못 만나게 하려고. 여기서 원우는 뭡니까? 이니비터죠. 자, 그럼 이 이니비터들은 어떻게 엔자임 리액션을 할 수 없게 막냐? 도와주는 게 아니죠. 막냐? 그걸 알아보려면 이니비터의 종류를 알아봐야 돼요. 첫 번째, 컴페티티브 이니비터가 있어요. 컴페티티브 이니비터는 자, 지금 그림에 봅시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 가장 위쪽에 가장 왼쪽 그림을 보세요. S라고 써진 게 substrate, I라고 써진 게 이니비터인데 지금 보니까 인히비터도 액티브 사이트랑 컴플리멘터리 쉐입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는 substrate가 액티브 사이트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good이라고 나왔죠. substrate가 엔자임에 들어가서 프로덕트가 만들어지면 good이에요. 근데 이 competitive inhibitor는 낄낄 빠빠를 못해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데 액티브 사이트 자리에 본인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substrate 입장에선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bad한 situation이 되는 거죠. 이게 competitive inhibitor입니다. 자, 두 번째로 non-competitive inhibitor는 지금 보니까 그림 봅시다. 그림에 non-competitive inhibitor는 substrate랑 inhibitor의 모양이 전혀 달라요. inhibitor가 더 이상 active site랑 complementary shape이 아닙니다. 아니어도 inhibitor예요. 자, 어떻게 작용하냐? 이 inhibitor는 active site가 아닌 다른 곳에 갖다가 붙어요. 근데 거기 붙으면 active site 모양이 변해요. 그래서 더 이상 substrate가 그 active site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게 non-competitive inhibitor입니다. 우리 실라버스에 나오진 않지만 uncompetitive inhibitor랑 end product inhibitor가 있어요. 참고로 end product inhibitor는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uncompetitive inhibitor는 어떻게 하냐? inhibitor가 다른 곳, 액티브 사이트가 아닌 다른 곳에 갖다가 붙고 non-competitive inhibitor랑 다르게 액티브 사이트 모양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다만 substrate가 들어갔을 때 substrate가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야, 못 나가, 너 못 나가, 이대로 가만히 있어, 못 나가, 이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쓸모 있는 엔자임의 양이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이게 uncompetitive inhibitor입니다. 마지막 end product inhibitor는 프로덕트가 이니비터인 경우예요. 지금 substrate가 있고 이니비터가 있는데 substrate가 들어가서 프로덕트가 됐어요. 아, 너무 행복해, 프로덕트가 됐어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프로덕트가 뭐예요? 이니비터인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덕트 이니비터는 제가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는 논컴페티티브 이니비터 그림을 그려놨지만 실제로는 이 프로덕트 이니비터가 어떤 이니비터일지는 알 수 없어요. 컴페티티브일지 논컴페티티브일지 언컴페티티브일지. 어쨌든 프로덕트가 이니비터일 때 우리는 그거를 엔드 프로덕트 이니비터라고 한다. 됐나요? 넘어가 봅시다. immobilization. 자, immobilization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엔자임을 두 가지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 만약에 리액턴트가 리퀴드인데 엔자임도 리퀴드예요. 같은 스테이트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호모지니어스 엔자임이라고 합니다. 호모, 같은, 지니어스, 스테이트가 같은 엔자임이라고 해요. 만약에 우리 리액턴트가 리퀴드인데 우리 엔자임이 솔리드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러한 엔자임을 헤터로지니어스 엔자임이라고 합니다. 다른 종류, 다른 스테이트의 엔자임이니까. immobilization은 모바일이 무슨 뜻이죠? 움직일 수 있는. 근데 immobile 하면 무슨 뜻이에요? 움직일 수 없는. 즉 immobilization은 움직일 수 없게 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움직일 수 없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어떤 엔자임들은 리퀴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리액션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면 얘네들이 막 움직인단 말이죠. 특정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막 움직여요. 근데 그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엄청 큰 공장에서 엔자임을 사용하는데 거기에 탱크가 있어요. 탱크 A랑 B랑 연결돼 있고, 탱크 B랑 탱크 C가 연결돼 있고, 탱크 C랑 탱크 D가 연결돼 있는데 내가 이 엔자임을 탱크 B에만 사용할 거예요. 근데 탱크 B는 A랑 C랑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이 엔자임이 리퀴드네? 그럼 내가 얘를 이모발라이제이션을 시키지 않으면 엔자임이 A랑 C로 막 왔다 갔다 막 넘어갈 거 아니에요.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엔자임을 움직일 수 없게 하는 게 바로 immobilization입니다. immobilized 엔자임이란 enzymes that have been fixed on the surface or trapped inside the base of agar gel. 아가 젤이 뭔 줄 알아요? 아가가 약간 젤라틴 같이 젤리 텍스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이에요. 그래서 그런 아가젤 안에 넣어놓거나 아니면 그 서페이스에다가 엔자임을 붙여놓는 거, 이게 immobilization of 엔자임입니다. 자, 그래서 엔자임이 비즈랑 바인드를 했어요. 지금 엔자임이 비즈 위에 막 얹어져 있어요. 서로 본딩을 만들었어요. 딱 달라붙었어요. 여기에 내가 이제 리액턴트, 저 물방울 두 개가 리액턴트예요. 근데 리액턴트도 지금 뭐죠? 리퀴드죠. 얘를 아무리 내려 쐬도 엔자임이 휩쓸려 내려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엔자임들은 비즈에 바인드를 해놨기 때문에, 본드로 붙인 것 마냥 붙여놨기 때문에. 이해가 되나요? 이게 immobilization of 엔자임이에요. 자, 이그젬플 봅시다. 예를 들면 락토즈라고 불리우는 슈거가 있죠. 락토즈, 젖당. 이 락토즈는 글루코즈랑 갈락토즈로 이루어져 있어요. 얘를 하이돌리시스 부수려면 락테이즈라는 물질이 필요한데, 이 락테이즈라는 엔자임은 리퀴드란 말이죠. 막 움직여요. 그래서 얘를 immobilization을 시켜야 되는데 어디다가 immobilization 시키냐? 알지네이트 비즈에다가 immobilization 시킬 거예요. 본드를 만들 겁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비즈 같은 거, 그림 동글동글한 것들 보이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락테이즈를 immobilization을 시켜놨어요. 그럼 거기다가 내가 이제 우유를 뿌려요. 우유. 왜? 우유 안에 락토즈가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그래서 우유를 막 부어요. 그럼 이 우유가 비즈를 지나가면서 우유 안에 있는 락토즈가 무엇으로 변해요? 글루코즈랑 갈락토즈로 나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우유는 이제 락토즈가 없는 우유니까 무슨 우유가 돼요? 락토즈 프리 우유가 됩니다. 굳이 왜 이런 짓을 해야 되냐? 어떤 사람들은 이 젖당 분해 효소가 일반인보다 적어서 우유를 못 먹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락토즈 프리 밀크를 팔아요. 우리가 시중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락토즈 프리 치즈, 락토즈 프리 밀크,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걸 만들 때 이렇게 immobilization of 엔자임을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락토스 프리 밀크가 일반 밀크